선선한 가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감사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저는 가족을 사랑해요. 엄마, 아빠, 이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상아입니다. 저는 아빠가 고마워요. 놀이터랑 키즈카페를 데려가 주시니까요. 아빠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 사는 시온이 엄마 김영희예요. 제가 오늘 감사할 사람들은 제가 12월에 이사를 와서 도움을 주셨던 마이키, 마포에서 아이 키우기 카페의 엄마들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이사 와서 어디가 맛있는지, 어디에 가야지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지, 어디에 가면 놀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에 마이키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플 때 해열제를 갖다 주시고 우리 아이 물건도 갖다 주시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면 항상 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제가 마포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마이키 엄마들 너무 감사합니다. 한솔교육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일본 행복한 교육 뉴스입니다. 아이와 함께 자는 부모님들 중에 언제쯤부터 따로 재워야 할지 그 적정 시기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돌연사의 위험 없이 아이가 뒤척이다 엎어져서 자도 목을 가눌 수 있고 뒤집기를 하는 나이인 4 내지 6개월 사이에 아이를 따로 재우는 첫 번째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아이를 따로 재우지 못했을 경우 만 3세 이후에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6개월 이후에는 애착 관계가 형성되고 두려움을 알게 되며 분리불안 감정이 발달하여 만 3세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따로 재우기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가 만 3세가 됐을 때 따로 재우는 두 번째 시도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아이에게 독립심과 자립심이 생기면서 무엇이든 직접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따로 재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만 대소변을 가리게 되어 밤이나 새벽에도 혼자 일어나 소변을 볼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한솔교육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배가 되고 고됨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의 힘일 테지요. 이기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교육을 꿈꾸며 나의 아이들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되어주고 선생님이 되어주는 육아 공동체. 오늘은 공동육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솔교육의 행복한 교육 이야기 진행을 맡은 곽유정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저희의 육아동지, 육아 공동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한솔교육의 천원장님, 최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영재교육원 브레인스쿨 마포센터 원장 천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니어 플라톤 광명지점 최은석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홈스쿨링이라든지 뭐 네. 대안학교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방법들을 모색해서 시도해보는 그런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의 주제인 공동육아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정말 많거든요. 네, 요즘 어머님들 정말 많이 네. 관심 가지시고 그러시죠? 네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오늘 방송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공동육아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에는 적합할 수도 아니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와 같은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명칭 자체는 참 마음에 들어요.
네. 공동육아. 네, 공동으로 함께 육아한다는 것까지는 어렴풋하게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동육아는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네. 공동육아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4년도예요. 네. 부모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공동육아 터전을 만들고 서로의 기대와 가치관을 나누고 절충하면서 함께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 방식을 고안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협동조합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웃들과 함께 육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공동육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방식으로 공동육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자치적인 협동 조직을 말하는데요. 협동조합은 사기업과 달리 이윤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자신들이 그 사업을 스스로 이용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설립 주체와 이용 주체가 같다는 거죠. 네. 그 사업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함께 출자금을 내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 협동조합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자와 참여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자발적인 조직인 거죠. 그렇다면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이러한 협동조합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는 민간의 재원을 모으는 방법으로 협동조합 방식이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공통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함께 운영해 나가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로는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출자와 이용, 운영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민주적 운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동조합 방식이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들과는 달리 부모들이 주체가 되어서 출자금을 내고 부모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네요. 맞아요. 네. 그 방금 전 생소한 개념들이라서 어렵게 느끼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어린이집은 크게 6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시립 어린이집도 해당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법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영리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네 번째로는 직원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우리 아파트 1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집 있죠. 네. 가정하고 유사한 환경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볼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고 불리우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부모협동 어린이집,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같은 뜻을 가진 부모가 15인 이상 조합을 이루어 운영하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교육 방향과 예산 등 운영에 있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고요. 조합의 해산과 설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히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몇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서울의 경우 마포, 강서, 강북, 용산 등 각 지역에 20여 곳씩, 경기의 경우 분당, 고양, 수원 등 각 지역에 30여 곳씩, 그 외에 부산, 대구, 강원 등 지역별로 한두 곳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공동육아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우선은 네. 부모와 교사가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시스템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이미 짜여진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게 또 장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시간과 공을 함께 들이는 만큼 조합원들 간의 친밀도가 높아져서 정말 옛날에 마을 공동체 같은 육아 공동체를 경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시간을 들인 만큼 소중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니까요. 네.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는 친구들을 만들어주려고 애쓰시지만 정작 본인들은 직장에 다니느라 시간에 쫓기고 육아에 지쳐서 허덕이다 보면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 나눌 상대가 없을 때가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공동 육아를 통해서 서로의 교육관과 육아 고민들을 나누고 또 아무래도 비슷한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모이기 쉽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도 잘 이루어져서 끈끈하고 든든한 이웃들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공동 육아를 통해 부모들은 마음 맞는 친구들을 얻고 네. 또 아이들은 이모나 삼촌들을 새로 얻게 되네요. 네. 그리고 동아리들처럼 책 모임이나 악기 연주 모임 같은 소모임 활동도 엄마들 사이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공동육아 하시는 분들이 장점들 중 하나로 꼽으시더라고요. 단순히 육아 얘기만 나누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넘어서서 또 엄마들의 삶과 취미가 공유되는 그런 모임도 이루어지고 있군요.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공동 육아에서 공동에 초점을 맞춰 특징을 좀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공동 육아. 육아 방식이나 교육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특징으로는요. 네.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 육아에서 의미하는 사교육이란 일정한 금액을 주고 학원을 다니는 걸 말하는데요. 네. 공동 육아 어린이집들 중에서도 피아노나 태권도 등 모든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예체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선까지 허용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공동 육아와 사교육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에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 육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것은 네. 아니다. 그럼 무작정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보내기보다는 내 아이가 예체능 사교육, 예를 들면 음악이나 미술, 체육 관련 학원을 다녔으면 한다 하시는 부모들은 설명회나 면담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어린이집을 선택하라는 거네요. 네, 사실 요즘에 학교 들어가기 전인 유치원생들부터 3-4개의 학원을 다닌다고 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학원에 다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교육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과연 옳은지를 고민하면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공동육아에서는 사교육으로부터 최소한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에서 꼭 사교육뿐만이 아니라요. 공동육아 어린이집 내 교육은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과는 달리 교육적인 면보다는 아이들을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일상적인 놀이들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네. 매일 오전에는 나들이를 가고요. 오후에는 실내 놀이를 한다는 큰 틀만 정해져 있지 꽉 짜여진 시간표나 커리큘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오는 부모들 중에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놀이들을 하는 거예요? 각 공동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네. 일반적으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풍성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생활과 놀이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매일 주변의 산이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요. 여기서 나들이라는 것은 네. 공동 육아에서 쓰는 용어들 중에 하나예요.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보통 오전 중에는 주위에 있는 놀이터나 가까운 산으로 나들이를 간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긴 나들이를 간다고 합니다. 텃밭 가꾸기 이런 것도 하고요. 방금 공동육아에서 쓰는 용어인 나들이가 네. 나와서 말인데요. 그래도 나들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색함이 없는데 특이하게 공동육아에서만 사용되는 생소한 단어들이 있다고 해요. 네, 공동육아에서는 부모들도 교사들도 모두 별명으로 불려지는데요. 네. 예를 들면 선생님이라 하지 않고 딸기나 감자, 루돌프, 캥거루 등 아이들이 부르기 쉬운 별칭들을 만들어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루돌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아직 놀라기엔 이른데요. 뭐가 또 더 있나요? 공동육아만의 특별한 문화로 별칭 사용 말고 반말 사용 문화도 있습니다. 여기 용어로는 평어 문화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안 그래도 요즘 아이들 버릇없다고 일부러 어릴 때부터 존댓말을 쓰도록 교육시키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서는 마치 야자 타임을 하듯이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반말 쓰는 것을
허용한다는 거죠. 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을 루돌프 이렇게 불렀다고 하면 선생님한테 루돌프 왔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네. 유정 선생님이 놀라시는 것처럼 네. 오랜 기간 공동 육아를 해오신 분들 중에서도요. 이 평어 문화, 반말을 사용하는 문화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육아에서 평어 문화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도 어른들과 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또 어른들에게는 마음껏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네. 실제로 평어와 별칭을 사용하면서 어른들에게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한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공동육아 내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보다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서 별칭과 평어를 사용하는 거죠. 어른들끼리도 별칭을 사용하다 보면 직업이나 나이로 뭐 어떤 서열 이런 거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요. 빨리 친밀해진다고도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은어나 속어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유로움 속에서도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와 규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공동육아라는 것도 참 새롭지만 이곳에서의 특별한 문화, 특히 이 별칭과 평어 문화는 정말 신세계인데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천 원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 포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하필 포도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포도여서요. 혹시 뭐 불리고 싶은 별칭이 있으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수박? 수박. 혹시 최 팀장님은? 그럼 저는 네. 사과. 맛있어 보이죠? 네. 그럼 저희도 더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런 닉네임 문화를 한번 도입해볼까요? 유정 선생님은 포도. 제가 포도인 걸로. 네. 그런데 한편으론 염려가 되는 것이 공동육아를 졸업한 아이들이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런 다른 문화들로 인해서 적응을 잘 못하거나 또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으시죠? 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공동육아에서 자란 7세 아이들이 어린이집 밖에서는 존댓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7세쯤 되면 언제 평어가 허락되고 언제 존댓말을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특별한 문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들과 여전히 어색해하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엄마 아빠를 공동육아에서는 아마라고 한다면서요. 네. 공동육아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몇 개 알려드릴게요. 엄마, 아빠는 아마라고 부르고요. 어린이집은 터전이라고 합니다. 또 어린이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들이라고 칭한다는 네. 것은 말씀드렸죠. 조합원들은 소위라고 해서 재정소위, 운영소위, 시설소위, 교육소위, 홍보소위 이렇게 나눠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다시 터전, 어린이집, 네. 터전 밖으로 나가는 활동인 나들이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공동육아 어린이집 아이들은 매일 2시간 정도의 오전 나들이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종종 나들이를 하기 때문에 이 나들이를 한다는 것이 공동육아만의 특징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하지만 공동육아에서는 기상청에서 주의보나 경보가 발효되지 않는 이상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근 산으로 가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놀거나 동네 구경을 하기도 합니다. 동네 구경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인사도 하고 슈퍼를 들러보기도 하고 주변의 나무나 꽃들을 구경하기도 하는데요. 산으로 가든 텃밭을 가꾸든 동네 구경을 하던 공동육아에서 중요시하는 점은 아이가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밖으로 나와 자연을 접하는 것 자체로 의의를 두는 걸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나들이 역시 자연 속에서 뛰노는 경험,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데 의미를 두고 있지 나들이의 정해진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공동육아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 방법을 찾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숲이나 산에 가서도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간섭하는 일이 없습니다. 흙을 파고 싶은 아이는 흙을 파고
또 돌을 만지고 싶은 아이는 돌을 만지도록 내버려 둔다고 해요. 아이들은 자신이 관심이 가는 대상물을 가지고 놀아야 의욕적으로 집중해서 놀 수가 있으니까요. 네, 마치 자기주도 놀이를 네, 하는 그렇죠.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놀이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도 했었지만 장난감이나 교구 등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놀잇감이 없거나 또 변형 가능한 도구들을 쥐어줄 때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가며 창의성이 키워진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공동육아 나들이에서도 무엇을 해라 혹은 하지 마라 이런 직접적인 간섭 없이 마음껏 자연 속에서 뛰놀게 하니까 아이들의 적극성과 창의성이 키워지는 장점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좁은 공간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마음껏 에너지를 풀지 못하니까 폭력성도 나타나고 까칠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의 매일 자연에서 지칠 정도로 놀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는 거죠. 온 힘을 다해 뛰어놀았던 아이들이 집에 오면 피곤해서 잠을 잘 자니까 좋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아, 또 그런 장점이 있군요. 그런데 모든 장단점이 혼재되어 존재하듯이 네. 자연 친화적인 활동 중심의 공동육아 나들이에도 개선돼야 할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도시에 있는 어린이집들 경우에 오가는 동안 주변의 자연을 본다고 해도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생활을 해보면 인근 산이 나무가 울창하게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운동기구들 쫙 늘어져 있는 네. 그런 산 아시죠? 네, 알죠. 네, 그런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 만한 공간이 아닌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 선택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도 공동 육아를 하기 전에는 몸에 흙이 조금만 묻어도 막 울고 막 이랬던 아이가 네. 공동 육아를 하면서 자연이랑 교감하기 시작했는지 잔디도 만지고 또 옷에 흙이 묻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즐겁게 노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네. 작은 들꽃에도 눈길을 주고 동네를 걷다가 나뭇잎을 보며 그냥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자연을 좋아하게 된 아이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이런 장점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고요. 이렇게 오전 나들이가 끝나면 12시 전후로 다시 터전에 도착해서 손 씻고 옷 갈아입고 점심 식사를 해요. 그리고 낮잠을 잔 후에는 자유놀이를 합니다. 각 터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30분 정도 노래 부르고 또 구연동화도 하고 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런 놀이나 네.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그런 네. 전통놀이 있잖아요. 이런 전통놀이로 실내 놀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공동육아의 특징으로 미디어를 제한한다면서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워낙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라 미디어의 노출을 아예 차단할 수 없겠지만 공동육아에서는 아이들의 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디어가 뇌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디어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미디어에서 접한 정보들은 그대로 흡수되어 아이들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터전마다 미디어에 대한 범주가 제각각이라 TV, 휴대폰, 게임기, 인터넷 등 모든 영상 매체를 금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안전교육 등 교육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상 매체는 일부 보여주는 곳이 있어 이 부분 역시 각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는 절차가 필요하시겠죠? 네. 미디어가 유아 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견해들은 워낙 다양해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 한행교 방송에서 또 미디어를 주제로 네,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공동육아의 최고의 장점으로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던데 네. 사실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렇죠. 뉴스에서 어린이집 먹거리 문제를 접할 때마다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계실 텐데요. 네. 공동육아에서는 모든 재료를 생협이나 한살림 등에서 구입하는 무농약, 저농약인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며 매월 식단표가 있어서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또한 일상적으로는 터전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아마가 준비하는 경우, 아마가 아까 공동육아에서 부모를 네, 말한다고 했었죠? 엄마, 아빠. 아마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경우와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로 나눠진다고 하네요. 아마가 준비하는 터전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도시락을 싸거나 아니면 아마들이 교대로 투입되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많은 부모님들이 모든 재료를 유기농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동육아를 선택한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언젠가 인터넷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최악의 식단이라는 네.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 원장님도 보신 적 봤어요. 네. 네. 아이 키우니까 진짜 이런 건 정말 신경 많이 쓰이는. 그쵸. 네.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었거든요. 네. 한참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아이에게 이런 걸 먹여도 되나 싶은 정말 영양소가 부실해 보이는 식단이었는데 더는 수식을 못하겠네요. 네. 차마. 공동육아에서 먹거리가 잘 되어 있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공동육아의 특징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들어보니까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공동육아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공동육아가 협동조합 형태이다 보니 일반 어린이집보다 조금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터전마다 각기 방식과 스타일이 다를 수 있지만 면담 등을 거쳐서 등원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가입비와 출자금, 입금 기한을 통보받습니다. 이러한 가입비와 출자금 등 조합 가입 절차로 이사들과의 통화가 이어지고 후에 원장과의 통화를 거쳐 등원 일자 등을 정하고요. 그런데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고 봤더니 살고 있는 곳 근처에는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 만들려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네, 일단 당연히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야겠죠. 네. 둘이든 셋이든 좋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기 전 품앗이 형태로 공동육아를 시작해보는 건데요. 그림 그리기나 종이 접기, 책 읽어주기 등과 같이 각자의 성향과 재능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 품앗이 육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 컨디션이 일정하지 않고요.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2명이 모일 경우는 흐지부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명 이상 모이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네. 품앗이 육아를 할 때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와 같은 규칙을 정해두시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들기 전 뜻이 맞는 3명 정도만 모여도 품앗이 육아 형태로 공동육아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겠군요. 네, 아니면 요즘에 다양한 공동육아 단체들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교육과 맛보기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러한 준비 모임을 참여하는 것으로 공동육아가 우리 부부와 내 아이의 성향과 여건에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지역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에서 시간이 없어 바쁜 워킹맘들을 위해 주말 공동육아도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곳에 방문하여 참여해보는 것도 권해드려요. 이렇게 공동육아를 몇 차례 경험해보니 정말 내 아이에게 잘 맞을 것 같고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9가구 정도 회원을 늘려 안정화시킨 후 터전의 규모와 장소, 교사의 고용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겠죠? 네. 끝으로 공동육아에 아무리 귀가 솔깃해졌더라도 또 공동육아가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공동육아를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시나요? 네, 계속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동육아가 부모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회의에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네. 운영까지도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한 너무 바쁘신 부모님들은 공동육아를 하기 어려우실 수 있고요. 네. 또 모임이 잦고 정말 말 그대로 공동으로 육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또한 조합원끼리도 교육관이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적응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문제에 있어서 성숙함과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열풍 속에서 우리 아이가 공동육아를 하다가 혹시 뒤처지지는 않을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적응을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함께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의욕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동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물론 시간 관계상 깊이는 다루지 못했지만 주요 특징들과 장단점들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공동육아를 하든 또 그렇지 않든 또 공동육아를 하기로 결심하고서도 어떤 터전이 부모 자신의 상황과 아이의 필요에 적합할지 충분히 고민하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이든 혼자 하기에는 힘든 법이죠. 꼭 공동육아 협동조합 형태가 아니더라도
고된 육아의 여정을 함께하며 서로 다독이고 위로하는 육아동지 한둘쯤은 곁에 두어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